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3일 아카데미 이충호 교수라고 합니다. 채권관리 실무 과정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3일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의 목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교재는 이제 상황별 채권 관리와 이제 회수 실무 요 책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전체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 전체적으로는 이제 21강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1장에 있어서는 그 채권 관리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첫 강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채권 관리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의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리고 이제 4강하고 이제 5강은 그 신용조사 실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제 5강에 있어서는 그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 특히 거래처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내용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강에 가서는 여신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강은 계약관리, 그리고 이제 8강 담보관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9강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는 이제 어음수표, 그리고 11강에 가가지고는 이제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12강은 이제 임의적인 채권 회수 기법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사후적 채권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강하고 이제 14강, 이제 채권 보전과, 그리고 이제 그 집행 보전, 이런 얘기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일단 13강은 이제 가압류하고 이제 가처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강은 채권자 대위권 및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강은 그 민사소송에 대해서 이제 집행권을 획득해야 되는데요. 그 관련된 얘기 좀 드리고, 16강은 강제집행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제집행에는 이제 부동산 강제집행이 있고, 이제 채권, 동산 강제집행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16강에 가가지고는 이제 강제집행 실무, 그 다음에 이제 17강에 가서는 이제 부동산 강제집행, 그리고 18강은 부동산 권리 분석 및 이제 배당 순위, 뭐 이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 19강은 이제 유체동산 강제집행, 그리고 20강은 이제 금전채권 강제집행,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대손처리 실무에 대해서 이렇게 21강으로 구성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 교재에 충분히 제가 담아놨기 때문에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또 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번 또 읽어주시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선 1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는 채권 관리 일단 기본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채권 관리 실무기 때문에 이제 채권에 대한 개념을 조금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죠. 채권. 자, 이제 채권하고 이제 물권하고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선 이 채권과 물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깐 먼저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과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리입니다. 권리. 권리. 그러면 이제 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권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만들어지고요. 하나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에 의해서 이제 그 권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법률 규정은 바로 법입니다. 법.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대통령령이나 이제 총리령,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또 각부 장관이나 대법원장에 의해서 시행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법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어찌됐든 법률 규정은 법에 의해서 권리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법률 행위는 한마디로 이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목적물을 가지고 이제 서로 합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계약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권리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권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권리의 종류에는 크게 나눠서 보면은 네 가지의 권리의 종류가 있어요. 바로 하나가 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권. 그 다음에 가족권이라고 하는 권리도 있고, 인격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사원권이라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채권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재산권에는 다시 여기서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가 채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물권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 채권하고 물권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디 편에서 다루냐면은 우리 아까 법률 규정, 민법이 이제 크게 1118조로 돼 있고 총 5개 편으로 돼 있는데, 1편이 이제 총칙편, 2편이 이제 바로 물권편이 나와요. 그리고 3편이 채권편, 그리고 4편이 친족, 상속, 5편, 상속, 이렇게 마지막 5개 편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로 채권하고 물권이 바로 민법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채권, 그 다음에 물권,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채권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이라는 게 뭐냐? 채권은 한마디로 받을 권리죠. 받을 돈. 자, 요거를 좀 법률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A라는 청구권자가 다른 상대방 이렇게 그 특정 의무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다시 말해서 A라는 특정인이 다른 상대방 B라는 특정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거를 청구권, 그래서 채권은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반대는 뭘까요? 채권의 반대는 채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채무. 물권은 반대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 채권은 약간 좀 이제 계약으로 가게 되는데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안한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봤을 때,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물건 하면은 이제 부동산, 동산을 물건이라 그래요.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우리는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채권은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발생이 되느냐? 이제 채권의 발생 사유가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네 가지 사유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이 돼요. 계약 관계에 의해서. 제가 아까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바로 대부분 법률 행위는 이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약은 우리가 이제 이번 그 강의 내용 중에 별도로 제가 강의 계약에 대해서는 한 1시간 정도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 관리에 의해서도 이렇게 채권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 이득에 의해서도 채권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법 행위에 의해서도 채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제 채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회사에서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이제 그 채권 문제라고 본다면은 거의 대부분은 계약 관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채권의 발생이 있다면은 채권의 소멸 사유가 있어요. 채권의 발생의 반대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소멸 사유도 기본적으로 이제 7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채권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멸된다는 얘기는 채권 채무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이 없어지는 방법이 7가지가 있어요. 바로 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변제. 일반적으로 이제 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재화와 용역을 거래처한테 공급을 하고 또는 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채무가 소멸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변제라는 게 있죠. 변제. 이게 현금에 의한 변제, 또 뭐 어음수표에 의한 변제, 또 전자채권, 뭐 구매자금 카드, 구매자금 대출에 의한 변제, 또 뭐 이런 것들을 전자채권이라고 합니다. 일반 카드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대물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물변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산,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계라는 것도 있고, 이제 공탁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혼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 채무의 이 소멸 사유는 7가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권은 발생되는 사유가 있고, 소멸 사유는 이렇게 7가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먼저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씩 조금 배울 겁니다. 채권과 물권의 약간 특징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채권은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채권은 바로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인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대인성. 또는 상대방한테 청구한다고 해서 상대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거래 상대방이라고 얘기할 텐데, 거래 상대방에는 개인도 있고, 개인 사업자도 있고, 이제 법인 사업자도 있잖아요. 그죠? 또 법인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내국법인, 외국법인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다시 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또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 상법상 회사가 있잖아요. 그 상법상 회사에는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그 이외에도 뭐 조합도 있고 국가 뭐 또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누군가하고 이제 거래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물권에 대한 특징은 대물성이다. 대물성이다. 그래서 이제 그 채권이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권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건에 대해서 잡는 건데, 여러분들 민법 그 아까 2편에 가보면은 물권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 물권의 종류가 8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물권의 종류가 이제 점유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권으로 또 나눕니다만, 본권은 다시 소유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물권이 있는데 이 제한 물권 중에는 다시 용익 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익 물권에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 물권이 있는데 이 담보 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이제 원래는 처음에 저당권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보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파생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근저당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8개의 물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담보로 활용되는 물권이 있죠. 바로 전세권, 유치권, 질권, 근저당권이 바로 담보로 활용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담보 물권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전세권이나 질권,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정 담보 물권이죠. 바로 약정이라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담보를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권은 별도로 제가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런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담보를 잡을 때 요거를 대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물성. 자, 그다음에 채권은 비배타성이 있어요. 비배타성. 상대적으로 물권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배타성. 자, 이제 한번 요거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을하고 자, 병하고 자, 을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토지. 자, 토지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병하고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 자, 토지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일까요? 요거는 채권 계약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채권 계약을 체결을 2년 동안 했다고 합시다. 2년. 그리고 병은 이 토지 위에다가 가건물이라고 해서 식당을 하나 져가지고 1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잔여 기간이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자, 을이 소유자죠. 바로 갑한테 매매를 했어요. 자, 이전을 했다고 합시다. 이전할 수 있죠. 이전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갑은 병한테 자, 이제 요건 내가 취득했으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이때 병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현재 원래 소유자 을하고 관계에 있어서 2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잔여기간 1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1년 더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병은 쫓겨납니다. 나가라고 했을 때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토지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서 그런 경우에는 1년 잔여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안 쫓겨나요. 그러나 토지 임대차는 현재 상태 하에서는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잔여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불안한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로 채권은 약간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불안한 점이 있죠. 불안전성이 있는 거죠. 불안전. 거기에 비해서 이제 물권은 약간 안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병이 안 쫓겨나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병은 바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 쫓겨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물권을 하나 같이 함께 설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물권은 뭐냐? 앞에서 얘기한
자, 지상권이라는 걸 함께 설정을 했었으면 안 쫓겨나요. 지상권,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설정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했었더라면은 최소한 계약 기간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쫓겨나지 않는 거를 배타성이라고 하고요. 쫓겨나는 것을 비배타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좀 어렵게 다가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은 나중에 이제 배당 문제에 있어서는 안분배당입니다. 안분배당. 거기에 비해서 물권은 순위배당입니다. 순위배당.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회사 같으면은 이 상대방 거래처한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여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외상매출금이라 그러죠. 외상매출금. 또 어음 수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받으러움이라 그러죠. 받으러움.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우리는 매출채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일반 채권이라고도 얘기하고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또 가압류라는 게 있죠.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인가요, 물권인가요? 가압류도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뭐 이런 것들 또 뭐 가압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압류 채권들은 전부 채권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요거는 먼저 발생이 됐던 나중에 발생이 됐든 간에 순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바로 안분. 나중에 혹시 배당 절차에서 참여하게 될 텐데 이때 안분을 자기 채권에 비례해서 안분 형식으로 배당을 받게 돼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 채권 이런 거 담보 없으면은 전부 일반 채권이라고 봅니다. 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분 배당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물권, 이런 물권을 만약에 아까 담보 물권 중에서 이제 전세권이나 이제 질권, 근저당권 이런 약정 담보 물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배당 절차에서 순위 배당을 받습니다. 순위 배당.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참여는 못 하는 거죠. 유치권은 배당 참여 못 합니다. 제가 채권의 발생 사유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채권의 발생 사유. 자, 한번 회계학적으로 거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학적으로 이제 거래를 만들면서 자, 거래관계.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이제 거래처한테 물품을 한 1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회계학적으로 매출 1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붙겠죠? 부가세 10%, 10만 원. 자, 이때 이제 현금으로 팔았더라면은 뭐 더 이상 돈 받을 게 없죠. 이제 현금으로 받았으면 끝나는 거죠. 110만 원 받는 거죠. 근데 현금으로 못 받고 외상으로 이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개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 자, 7월 31일 날 이제 7월 31일 날 말일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외상 매출금을 자 이제 다시 받아요. 외상 매출금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110만 원. 그때 이제 현금으로 받으면 뭐 거래가 또 끝나는 거지만 이때 이제 어음수표로 받았다 그럴게. 월말에 어음수표. 뭐 약소금으로 받았습니다. 2개월짜리. 이때 이제 약수금으로 받게 되면 회계 처리할 때는 받으럼으로 처리하죠. 받으럼으로. 자, 2개월짜리를 받았다고 할게요. 요즘에는 전자음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지? 전자음을 받게 되는데 전자음도
받으러움으로 처리하죠. 약수고음입니다. 받으러움도. 자, 그러면 이제 7월 말 받아서 2개월짜리면은 결제일자는 8월 말, 9월 말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9월 말자라고 가정을 하고 받으러움이 이제 반제가 일어나겠죠. 받으러움이 만약에 이제 결제가 됐다고 한다면은 현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9월 30일 날 만에 하나 거래처 어떤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이거는 뭘로 처리하게 되나요? 부도어음, 부도어음. 자, 이렇게 됩니다. 부도어음. 그렇죠? 부도어음. 자, 그러면 이제 부도어음은 한마디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 채권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거래 관계에서 놓고 보면은 요 부도어음은 어음을 받아놨던 거죠. 이 어음은 원래 외상매출금, 요거를 어음으로 받았는데 부도가 난 거잖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거래처가 회사에서 보면은 어떤 거래처는 현금 받고 끝난 거래처도 있고, 어떤 거래처는 외상매출금, 어떤 거래처는 받으러옴 상태, 어떤 거래처는 부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거래 형태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중에 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 채권을 우리는 매출 채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이 부도어음, 요거는 우리가 약수금을 받았는데 부도가 난 거잖아. 그죠? 받으러옴도 마찬가지죠. 요 받으러옴, 자, 요거는 증권적 채권입니다. 증권적 채권. 우리 채권 종류에서 보면 증권적 채권이라 그러고, 요거는 외상매출금, 요거 받아서 부도가 났죠? 요거를 우리는 원인 채권이라 그래요. 외상매출금을 원인 채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력 중에 이제 소송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할 때는, 자, 지금 말씀드린 요 증권, 어음이죠. 증권적 채권 가지고 소송할 수도 있어요. 증권적 채권 가지고 소송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자, 요 외상매출금 가지고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금융기관 같으면은 이 외상매출금이라는 용어 대신 대여금이 되겠죠. 대여금. 원래 이제 금융기관은 뭐 돈 대출해주고 어음수표로 받는 경우는 뭐 거의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이제 어음수표가 종종 일어나고. 자, 어찌됐든 이제 어음수표 가지고 부도가 나서 요 증권적 채권 가지고 이제 소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음금 청구의 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증권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분실을 했어. 어음을 분실을 했어. 또는 이제 소멸시효를 만약에 이제 완성이 돼 가지고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 그런 경우에는 원인 채권 가지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원인 채권 가지고. 그러면 원인 채권은 요 외상 매출금을 원인 채권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렇게 원인 채권 가지고 할 때는 소송 이름이 물품대금 청구의 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여금 청구의 소 이렇게 들어가겠죠. 대여금 청구의 소. 뭐 어떤 그 사용료를 사용하게끔 하고 사용료 청구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료 청구의 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증권적 채권 가지고 소송할 수도 있고 원인 채권 가지고 소송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이제 금액이 같은 거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할 수만 있다라면 어떤 게 좋으냐면은 이 증권적 채권 가지고 소송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어음수표 같은 경우는 그 1심, 우리가 보통 단독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거의 끝나요. 그러나 이게 이제 물품대금 청구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이 소송 청구 금액에 따라서 이제 소액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단독 사건이라든지 또는 합의 사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1심, 2심, 또 3심까지 가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채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이 채권과 물권과의 관련해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 그 회사나 금융기관이나 어떤 조직에서 어떤 재화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채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런 개념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채권 관리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